그녀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일본 방송 작가 하야시 나나코의 한국 특집 방송,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NHK 간판 방송 작가 하야시 나나코라고 합니다. 하야시 선생님, 지난주 방송 시청률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작부의 다나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날카로운 진실이니까요. 저희 대표작 세계의 창은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와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한국 관련 에피소드에서는 제 특유의 냉소적 시각이 돋보입니다. 한국 경제의 취약한 실체, 과장된 한류의 이면, 한국 기업의 모방 전략 같은 주제들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문화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방하면서도 마치 독창적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관점은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고 덕분에 저는 NHK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야시상 사장님께서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장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이노우의 사장과의 갑작스러운 면담은 보통 큰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 사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방송국과 NHK 방송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방송사와 교류 프로그램이라니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국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텐데요. 다른 작가를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노우의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자네를 보내려는 거야. 자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국 방송의 실상을 파헤치면 시청자들이 열광할 것이네. 한 달간 한국에 체류하며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지. 저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노우의 사장의 결정은 대개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에 가더라도 내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 방송의 한계를 더 명확히 보여주겠어.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자 한 달 전 방송했던 한국 특집 프로그램의 대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류의 허상과 실체라는 제목의 그 방송은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의 실체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했고 시청률 22.4%를 기록했던 히트작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제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에 때로는 놀라워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방문 결정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이노우의 사장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 시각으로 한국 방송의 실상을 파헤쳐라. 어쩌면 이번 한국 방문이 제 커리어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내는 특별 다큐멘터리. 한국행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한국의 최신 방송 트렌드, 시청률 동향, 인기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조사했죠. 철저한 준비만이 제 시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보내온 교류 프로그램 일정표를 꺼내 읽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송의 이면, 복제와 모방의 역사라는 가제를 적으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송이 얼마나 일본의 포맷과 아이디어를 차용해왔는지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창밖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런 첫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이야. 공항 도착장에는 환영합니다. 하야시 나나코상 이라고 쓰인 한글과 일본어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야시 나나코상, 안녕하세요.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하며 응답했습니다. 정하은은 제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였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저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나름대로 정돈된 도시 구조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정하은이 말했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강남 지역으로 방송국과 주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호텔에 도착한 후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첫인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예상보다 현대적인 모습. 하지만 표면적인 발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일본 방송을 모방해왔는지 확인할 것이다. 저녁 만찬 시간, 호텔 로비에서 정하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무척 세련된 차림새였고
영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야시상의 방송 작품들은 일본에서도 매우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방송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제작본부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본 방송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저는 방송작가로서의 직감으로 이번 교류가 단순한 친선 목적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그들과 대화했습니다. 첫날부터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이번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제 시각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곳에서도 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냉정한 시각으로 한국 방송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니까요. 다음 날 본격적으로 정하은과 함께 방송국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방송국 시설 투어, 점심 식사 후에는 현재 인기리에 방송 중인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야시상의 세계의 창과 비슷한 콘셉트라서 특별히 일정에 포함시켰어요. 세계는 지금이라 제가 만든 세계의 창을 모방한 프로그램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방송되었나요? 정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08년부터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프로그램 세계의 창은 2012년에 시작되었으니 오히려 제가 그들의 포맷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이런 사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의 웅장함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한 후 저희는 로비에서 방송국의 역사와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적으로 포맷이 수출된 성공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방영된 적 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였습니다. 뉴스 스튜디오, 음악 프로그램 스튜디오, 토크쇼 세트장까지 모든 시설이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었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NHK의 시설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저희는 방송국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저는 정하은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방송 통역사로 일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 방식과 깊은 통찰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야시상은 왜 방송작가가 되셨나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꺼리지만 왠지 모르게 대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제 성격에 맞았죠. 방송작가는 그런 제 성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하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 직업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세계는 지금 제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메인 작가인 김민주는 매우 열정적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정하은의 통역을 통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야시상의 세계의 창은 저희 팀에서도 자주 참고합니다. 특히 사회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김민준의 솔직한 칭찬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제 프로그램을 모방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제작 회의에 참관하면서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했고 김민주는 그 의견들을 존중하며 조율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는 NHK의 다소 수직적인 회의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길에 정하은이 문득 울었습니다. 하야시상은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제 예상과 다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조금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일본의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 만에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적어도 시설과 제작 시스템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하야시상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저녁 무렵의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모습,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상점들, 그리고 화려한 간판들, 이 모든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한국 방송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세계 생방송 현장을 참관하는 날입니다. 방송국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대형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앵커석에는 2명의 진행자가 대본을 검토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시작 30분 전입니다. PD의 외침이 스튜디오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정하은과 함께 관람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태프들의 움직임, 진행자들의 준비 과정, 그리고 카메라 감독의 지시사항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정하은이 소곤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비슷합니다만 스태프들 간의 소통 방식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네요. NHK는 좀 더 형식적인 편이죠. 생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국제 정치 상황까지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분석 코너에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외로 편향되지 않은 시각이군. 제가 한국 방송에 대해 가졌던 편견 중 하나는 일본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지나치게 비판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저를 PD와 메인 작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PD인 박재현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야시상의 세계의 창은 저희도 자주 참고합니다. 특히 지난번 중동 사태 관련 특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튜디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PD와 몇몇 스태프들이 급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 진행자들의 표정도 긴장된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정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하은도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정하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음 코너에서 사용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자료와 대본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확인되었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출이라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하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방송국 보안 담당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스태프들을 하나씩 불러 질문을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생방송은 계속되었지만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담당자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하은 씨, 잠시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조용히 그를 따라 스튜디오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저희 앞에는 이미 몇몇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인 김현우는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북한-일본 밀무역 관련 독점 자료와 대본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어제 밤 최종 편집되었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제 저녁부터 방송국을 방문한 외부인 중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보안 담당자는 표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야시상은 어제 저녁에 어디에 계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돌아와서 오늘 일정을 준비했죠.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텔 CCTV를 확인하면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은이 급히 개입했습니다. 보안팀장님, 하야시상은 저희의 귀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대하시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보안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 작가, 이건 회사의 중대한 보안사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하은이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하야시상을 의심하기 전에 우선 저희 내부 직원들부터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기술적인 경로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안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야시상은 중요한 방송 자료에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 작가, 당신이 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야시상,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니에요.
정하은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너무 불합리하군요. 제가 왜 그런 자료를 유출하겠습니까? 정하은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교류 프로그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제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가진 편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정하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CCTV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편집실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일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혐의에서 벗어난 건가요? 정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방송국에 출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있거든요. 보안팀과 미팅이 소집되었고 저희는 관련 영상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인물은 확실히 일본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방송국의 구조를 잘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보안카드를 사용해 편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하은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는 영상을 멈추고 특정 프레임을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타카하시 켄지라고.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카하시 켄지,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NHK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비슷한 이름의 동료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켄지는 제가 도쿄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알게 된 선배였어요. 그는 방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NHK에 입사했죠. 우리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타카하시 켄지. 5년 전쯤 NHK에서 일했던 작가. 그는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의 아이디어가 너무 친한국적이라며 무시했었습니다. 그 후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죠. 잠깐. 그러면 타카하시 켄지가 당신의 선배였고 또 제 동료였다는 거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제 오빠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제 오빠는 일본에서 유학할 때 켄지를 만났고 켄지가 저를 도쿄대학에서 도와주었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타카하시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한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모방에 불과하다. 그런 주제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이라는 말들로 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오빠 이름이 혹시 정태준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정태준은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으로 방송 관련 논문으로 주목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는 한일 방송 교류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었지만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폄하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오빠를 제가 무례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했어요. 그의 아이디어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일본에서의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군요.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매우 실망한 모습이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편견이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꺾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하은 씨가 저희 안내자로 배정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 안내자가 된 것도 이런 과거 때문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하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실 저는 하야시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오해를 풀고 진정한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아은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카하시 켄지가 왜 자료를 훔쳤을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정아은이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요. 켄지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었어요. 방송국의 보안팀은 즉시 타카하시 켄지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서울의 호텔들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가 강남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와 정아은 그리고 방송국의 보안 담당자 2명이 함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타카하시 켄지. 제가 무시했던 그 열정적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된다니 그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단순한 복수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호텔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타카하시 켄지가 나타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표정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야시상,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하은에게로 향하며 하은 씨도 함께라니 예상했던 일이네요. 켄지,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방송 자료를 훔치다니. 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복사했어요.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야시상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의미죠?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거죠? 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5년 전에 저와 태준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노력과 열정이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자료는 한국팀이 몇 주간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죠. 마치 5년 전 우리가 준비했던 한일 교류 프로젝트처럼요. 켄지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한 행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니. 갑자기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은 씨나 태주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켄지는 책상 위에 있던 USB를 들어 저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일종의 체념이 보였습니다. 그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5년 전 당신과 정태준 씨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야시상이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배우기 위해서인지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제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네요. 저는 단지 당신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켄지는 NHK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준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언젠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오랫동안 제가 고수해온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오빠에게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정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원하신다면 만남을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나 냉정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특히 한국인 인턴들에게는 더욱 엄격했죠. 당시에는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있던 편견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이번 여행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방송의 부족함을 파헤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 자신의 편견과 과거의 행동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 이후 저는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방송의 현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정아은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 촬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촬영 현장은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잘 보존된 전통 마을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촬영 중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방송국 PD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다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 왔지만 지금은 배우고 공감하기 위해 남아있다. 편견이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직접 경험하고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한 달 전 제가 편견을 안고 왔던 이곳은 이제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이노우에 사장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네가 돌아왔군. 어떻게 지냈나? 한국 방송의 실태는 잘 파악했나? 이노우의 사장의 말투에는 여전히 약간의 편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대부분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노우의 사장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한국 방송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특성과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송은 참신한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고 일본 방송은 섬세한 제작 기술과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우의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네가 많이 변했군. 예전에 하야시는 한국 방송의 단점만 나열했을 텐데 네, 저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저희 작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기획안을 보여드렸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공유된 문화, 다른 시선이라는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습니다. 이노우의 사장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군. 한국방송국과 공동 제작한다는 건가?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기초적인 기획안을 마련했고 2달 후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NHK가 일본 측 제작을 담당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노우의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 해보지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자네의 경험을 먼저 특별방송으로 만들어보게. 일본 최고의 방송작가가 바라본 한국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특별방송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편견과 발견 한국에서의 30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달간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특별방송 제작을 위해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촬영된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기심과 존중이 담긴 영상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정아은, 정태준, 켄지와 함께한 순간들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방송 녹화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야시 나나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간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국 방문이 아니라 제 안의 깊은 편견과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여정이었습니다. 90분간의 특별 방송은 제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제가 한국에 넘어갔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웃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자신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이노우의 사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놀라운 결과야, 하야시.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 그리고 시청자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야. 그 한국과의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진행하도록 하게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국 방문 이전에 저는 날카로운 비판과 냉소로 무장한 채 세상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양한 색채와 뉘앙스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은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비판만을 추구하는 작가가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펜으로 세상을 비판하던 하야시 나나코는 이제 이해와 공감의 펜으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여행, 한국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